이번 시간에는 1편의 그 뒷부분이죠.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하고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포섭이라 그러죠.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이 부여한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률 사실에 가는 거는 이제 일단 분류 문제가 기본적인 쟁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1편의 마지막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추석이 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추석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진도를 많이 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건과 융태 이런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런 강의에서 다뤘죠.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정신작용 요소로 하는 게 융태 이런 건데, 이런 분류들은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핵심 정리를 뺐어요. 자, 일단 기간에 관한 거는 기간은 사이간자죠. 특정 그 시점을 시점하고 다른 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일련의 거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기산점은 이제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을 기산점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준용 규정이 없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간 계산은 법 기술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민법이 준용되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이제 대전제인데, 자, 관련 판례도 당연하죠.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토일이나 공일에 해당할 때도 이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이건 이제 판례를 물으면 일단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초일 불산입의 예외에 관한 행정기본법 내용이거든요. 자, 국민에게 불리할 때 얘기해요. 법령 등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제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주 원래로 정할 때 원래 초일 불산입이잖아요. 근데 첫날을 산입한다라는 거. 다만 그 기준에 따르는 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매로정지 같은 경우, 이거는 첫날을 산입하면 하루가 단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날부터 적용하면 기간이 하루가 늘어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부가 이 불리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이걸 끝나게 해주겠다. 이건 만료점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지만 알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만료점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에는 이제 다음 기간 일주원련할 때는 말일의 종류로 만료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날 만료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행정기본법이 또 특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때 이거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라도 그날로 만료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죠. 그죠? 다만 그 기준에 따르는 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하면 예우자 하나도 납득이 될 거예요. 기간 계산하게 민법 적용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판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효에 관한 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 일정한 법적이가 발생하는 건데, 권리가 소멸하는 게 소멸시효고 권리가 취득되는 게 취득시효죠. 그래서 일단 시효기간도 기본적인 최악급 난도예요. 국가배상 청구권에 알았다면 안날부터 3년이죠. 알았다면. 몰랐다면 5년이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건데, 다음 페이지 먼저 볼까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경우가 3년이, 이건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알지 못한 경우가 이게 객관적인 요건인데, 이 객관적 요건은 반인권 범죄, 4번 미리 봤죠. 43 관련해가지고. 민간인 집단희생, 이게 뭐 뒤에 보면은 경상북도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학살 사건,
경남 거창군 양민학살 사건, 그다음 보도연맹 사건, 이런 이승만이라는 그 살인마가 몇십만에서 연구 결과에 따라 200 몇십만 명까지 학살했던 완전히 살인마죠. 히틀러 못지않은. 그게 국가배상이 많아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그런 것들 국가배상의 구체적 사례하고도 또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돼요. 다만 이제 거창군 양민학살 사건은 그걸 입법 부작위에 관한 게 그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페이지를 450에 있긴 한데 거기 3번 입법작용에 관한 게 그 1번 있죠? 그것도 인용을 해줄까? 93하고 연결이 되죠.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건 아니므로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은 안 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93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경원 그 사건은 석달마을 사건이 미리 찾아놓을 걸 이거. 한센병하고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러네. 일단 그 정도로 보고 나중에 국가발상에서 또 다루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의혹 사건, 이거 간첩조작 사건. 이 간첩조작 사건은 박정희의 주특기였죠. 요거에는 그 객관적 계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 이게 몰랐을 때 알지 못한 경우 5년 있죠.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3년인데 그래서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면 상당하다. 이 안날에 관한 시점이 언제냐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례인데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죠. 알지 못할 때는 이제 5년이죠. 5년.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 소멸시효 3년 이거와 달리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의 경과한 때 완성됐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의혹 사건, 이게 위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5년은 공법상 소멸시 원칙이 그렇죠.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라는 건데, 좀 전에 그 국가배상법 특별 규정 없기 때문에 그 손해의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5년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환급 청구권 있죠. 이거 일일이 읽을 거 없죠. 그 잘못 낸 세금 돌려받는 거. 과태료부가 제척기간, 이거 또 징수는 소멸시 기간이에요. 이것도 꼼꼼하게 나눠봐야 돼요. 과태료부가는 제척기간이네.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근데 징수는 소멸시효 기간이다. 그 다음에 조세부가 제척기간도 5년 원칙이. 관련 판례 보면은 적용 범위에 관한 게 나오죠. 공권력 발동을 하는 건 물론 사법상행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는 거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이에요. 이 소멸시효는 이례적인 거잖아요. 원래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 사회재산권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이례적인 거죠. 근데 그래서 더 짧은 기간에 소멸시키는 게 특별한 규정이다라는 건 그런 걸 배경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판례는 기본권 해가지고 이제 80페이지 관련해서 미리 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4에 가면 이제 기산점에 관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
기산점에 관한 건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는 근데 이게 일관되질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법률상장에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치 등이 있는 경우, 즉 이건 이제 부관의 종류죠. 부관, 기간의 미도래, 이거는 이제 종기, 조건 불성치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권리 전부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이 법률상의 장애지 사실상 이거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이게 원칙인데 일관되질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조세부가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 후 기산점은 취소 사유가 할 때는 취소시, 무효 사유일 때는 오납시죠. 왜냐하면 부당이득은 처분이 어때요? 효력이 없어야 부당이득이 돼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일 때 이때 부당이득이 성립되고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요건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자, 이건 101페이지하고 연결이 돼요. (101페이지) 가면 공법상 부당이득 의무 성립요건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가 핵심이에요. 사무관리 개인적인 법률상 원인이 아니라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거. 사무관리라는 건 사무를 관리하는 거고 법률상 의무 없이냐 원인 없이냐 이거 뒤틀 때 최악급 난도예요. 사무관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다. 이러면 틀리죠. 원인 없이가 아니라 의무 없이가 사무관리, 원인 없이가 부당이득.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자, 조세가 혼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이건 납세조는 조세징수가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 취소, 하여튼 직권취소든 쟁송취소든 취소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와 같은 논점은 구성요건적 효력의 또 성결 문제로 관련이 되죠. 자, 구성요건적 효력이 부인돼야 취소나 무효여야 성립되는 게 209에 있죠. 209에 보면 두 번째 판례가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는 그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 추가적인 논점은 그 다음에 설명하기라고. 이게 94하고 100이라고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서 행정법은 이렇게 앞뒤가 연결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냐 현실적으로 안 날이에요. 그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관해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그 요건에 대해서 그러면 네 번째는 3번 판례를 좀 더 부연 설명한 거죠. 불법행위 요건에 관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 의미는 피해나 법정대리인이 가해공무원이 일단 공무원이라는 요건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직무행위라는 거. 또한 일반인이 당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무를 집행하며 있어 행해진 거. 직무집행행위. 이건 부연 설명한 거라 이것도 국가배상 2조 요건을 알면은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저것도 뭐 지금 종합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생소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요건이 국가배상 2조 요건이 줄줄 나와야 되죠. 자, 그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거는 그 450에 있죠. 450의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2조죠. 제1목 배상 책임의 요건 요 2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94하고 어이구 페이지를 안 봤네. 450
그 다음에도 부연 설명하는 거죠.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행위가 불법행위로서 불법행위다 위법성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게 이제 상당 인과관계에 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뒤틀어낼 여지가 있죠.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요하는가?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좀 체크하면서 익숙할 때까지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 중이라도 부가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왜냐면 취소소송 진행하는 거하고 효력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장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 진실화의 과거사와 관련한 거는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또 밑줄을 쳐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 이런 건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96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게 법적인 거 알기가 어렵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불을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소멸시 기산점 언제다? 밑줄 무죄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 96에도 유사한 게 나오죠. 96에 보면 맨 밑에 이게 94하고 연결되는데 7번 판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를 고소했는데 오히려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걸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산점과 관련해가지고 94하고 연결됐던 거고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국세기본법상 이거는 별도로 외워야 돼. 특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권리행사라고 했죠.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시효예요. 그럼 반대로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이게 소멸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면 중단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행정의 특칙을 준 거예요. 원래 민법에는 그 재판상 청구가 원칙이에요. 채무자의 승인 이런 것도 있지만 6개월 내에 다시 그냥 청구한 거나 이런 거는 6개월 내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 청구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인데 국가에 관한 거는 그 재판을 통하지 않아도 납부거지 돈 내라 조세채권 행사하는 거죠. 빚독촉 조세채권 행사하는 거죠. 교부 청구는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 나도 권리자니까 나에게도 그 대금을 교부해달라. 나도 채권 권리자라는 권리 행사거든요. 압류는 3번은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 거고 4번 압류는 내가 직접 강제 집행하는 거 압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칙이라는 거 권리 행사라는 거 알면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관련 판례도 대부분 납득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사건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사법상 권리관계를 다투는 건 민사소송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이거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건이잖아요. 요 사건이지만 요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아까 말했죠. 이 부당이득이 성립되려면 조세부가 처분이 취소가 돼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 그 요건하고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하고 연결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쟁점이 숨어있는 대형 판례이거든요. 객관식은 간단하죠. 채권의 발생 원인이 분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중단으로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이 이렇게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논리에 안 맞거든요. 왜냐면 좀 전에도 봤지만 부가처분이 취소돼서 직권취소든 쟁송취소든 국민에게 유리한 거는 소급표가 인정되거든요. 그럼 취소의 소급표가 인정되면 그 납입고지에 의해 중단됐던 이것도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돼야 그래야 논리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소급표를 부정하는 거니까. 자, 236이죠? 236. 취소의 효가 이게 95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쟁송 취소 간단하게 보면 이게 95하고 연결되는 건데 쟁송 취소도 소급표 인정이죠. 더 강하게 이거 직권 취소도 소급표가 원칙이에요. 다만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국민에게 유리한 거는 당연히 소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은 외워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안 외워도 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기 수색을 했다. 압류에 착수했죠. 그럼 권리행사하는 거죠. 권리행사가 중단사유니까 권리행사하면 중단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이건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중단율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1년의 건 마찬가지예요. 그 중단시킨 것만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납세고지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이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복수의 채권 갖고 있으면 그 권리 행사한 그것만 중단하는 거. 어느 하나의 채권 행사하면 그거는 중단되지만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계속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각 별개니까 하나 갖고 중단되지 다른 게 중단되지 않는다. 똑같죠. 그 다음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이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가징수권 행사한 거는 변상금에 관한 거지 그와 별개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다 똑같죠. 그 다음 9번도 외워놔야 돼요. 시효 중단 여부는 직권심리사항이다. 근데 이게 그 중단 여부와 완성 이거는 구별돼야 돼요. 이게 이제 순서로 바꿔서 아래 소멸시 완성 이유가 절대적 소멸설이 다수합반인데 요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9번은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자, 절대적 소멸설이죠. 권리 행사만 하면 절대적 소멸되는 거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 의무자를 말한다. 그래서 자 3번에 이제 그와 연관되는 게 나오죠. 소멸시효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직권조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단 여부는 직권조사 심리사항이고 이게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했다는 심리기간은 이거는 아까 위에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사유 그 대입하면 과세의무 통지는 저게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그거하고 대입해서 시키면 포섭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중단 사유가 아니다는 거 알 수 있죠.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 이러면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이 12번은 민법에서는 상식인데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00점 맞으려고 하면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채무자에 대한 권리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 채권이 기본계약관계 해지 시효 또는 소멸시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면 이것도 이제 소멸시효
완성 효과가 소멸되는, 그러니까 종료되는 이 논점이지 12번, 13번은 그 민법의 논점이에요. 행정법 출제관에서 높지는 않은데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민법의 소멸시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 후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 맨 위에 국세기본법상 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의 소멸시 후 중단 사유의 특별 규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과세 예고 통지는 민법의 내용이 아니에요. 국세기본법의 내용이니까 특칙이 없으니까 저건 적용이 안 되잖아요. 11번은. 근데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여기에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다 논리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특칙인데 국세기본법의 11번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게 과세예고 통지예요. 민법이 아니라. 근데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거는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 특별 규정 없는 거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 완성일과 두 번째 판례 보면 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가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사유다. 이거는 권한이 없는 거, 무권한은 무효다라는 거로 하자론에서도 다시 볼 거고, 제척기간도 마찬가지.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무권리, 따라서 권리가 없으면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그러면 역시 무효사유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일 때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판단 기준인데 일단 국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해서 달리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게 헌법 10조에 있죠.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채무자,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국가와 국민을 똑같이 다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요거는 가볍게 보면 돼요. 이 객관식에서 뒤틀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법률 실무를 다루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사실관계 포섭해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 3번 보면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응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에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건 이럴 건 아니죠. 권리 행사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 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거 알아둬야 돼요.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이게 전환합의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청구를 받은 다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인데 휴업급여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그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이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현실을 고려한 거.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 장애. 그거는 원래 중단 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건 사실상이거든요. 왜냐면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휴업급여 청구를 법률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지식이 없는 국민에게 관대하게 대해줬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이제 이걸 그런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현실적으로 어때요? 요양불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당시 실무 관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상 장애는 없지만 이걸 갖고 그 권리 행사를 안 했다고 시효 완성이 소멸됐다는 주장은 신의칙 위반으로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타당한데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타당한 거라고 봐요. 그다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이게 뭐 아까 말했던 경남 고창군 양민학살 사건 이런 것들인데, 과거사 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 신청이 있었고, 이건 이제 신청에 의한 거냐 직권에 의한 거냐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리위원회도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한 결정을 한 경우 망인들의 유지는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 완성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거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그 직권 신청 6번 판례네. 자, 이건 뭐냐면 국가가 과거사 정리법 해가지고 진실 규명을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 진실을 규명해서 권리를 부재해 주겠다라고 믿게 만들기에 충분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 놓고 어때요? 걱정 마. 내가 진상 규명해서 다 도와줄게. 이지랄 해놓고 소멸시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정신 나간 짓거리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나 결론이나 납득이 가능한 거라 의지하면 되겠죠. 6번 보면은 그 논점을 음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그 신청했다는 거,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 상당한 기간의 권리 행사를 한 경우, 이건 아까도 봤죠? 아무리 길어도 근데 3년 내이어야만 하지만, 이때 국가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4는 미리, 7번은 미리 받고, 소급표, 이게 중복됐네. 시가 완성된 무권한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거, 이건 아까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은 이제 반대죠. 자, 일단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게 이제 불가.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시급수험생 알아둬야 돼요. 강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구급수험생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판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매각 사건 설정이 금지되고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시효 취득에 관한 건 강론에 가서 공물법에도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표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성 묵시적, 직접적, 간접적인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미 종합 정리했고, 묵시적 공용표지 판단 기준은 알면서도 이런 게 봤었죠. 여기는 세 번째 줄,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 이거 밑줄 칠까요?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될 수 있어야까지. 법적인 거야지 사실상 공물 소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임에 대행이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마찬가지예요. 국유화 청구지는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와 이것만 갖고도 용도 폐지, 어쨌든 묵시적이나마 용도 폐지가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잡종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시효 취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도로도 사실상 대지와 이 사실 갖고는 안 된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해면의 포락은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어떤 땅이 산 같은 거 있죠. 해일이 태풍으로 인해서 해일이 엄청 강할 때 이 바닷가에 있는 산이 막 어때요? 무너져가지고 바닷속으로 잠기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사건이 소멸해요. 등기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포락인데, 그럼 사건이 당연 소멸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특수한 사안인 게 뭐냐면, 해면 아래 지반이 됐다가 매립면허, 공유소멸 매립면허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죠. 매립면허구역을 초과하여 매립되면서 불법으로 육지화가 됐죠. 근데 그 매립지에 대해 국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존의 토지 대장상 지목이 답, 논이죠. 논답자. 답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공용표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산된다고 이게 부족하다. 이것도
배경을 모르면 일일이 외워야 될 판례예요. 근데 자, 이게 전체적으로 공익을 중시하는 영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행정재산이 쉽게 국민의 재산으로 국민이 취득시효로 뜯어가는 것은 공익 침해이기 때문에 공익을 중시한다. 공익을 중시하는 게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라는 걸 알면은 여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보존재산도 시유대상이 아니다. 공물이고 공법관계고. 그래서 그런 공익을 중시하는 영역이다라는 감각만 알면은 판례 일반적 입장만 알면 여기 외울 게 거의 없어요. 일반 재산은 대부 매각 시효 취득 가능하고 얘는 사물이죠. 사물이 된 사사로운 물건이 되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 아니다라는 거로 연결되죠. (488에) 있는데 이게 99하고 연결되죠. 자, 488에 맨 밑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도 일반 재산, 이게 옛날에 잡종재산이잖아요. 이건 제외된다. 일단 연결만 시킬게요. 99하고. 그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아니면 이제 민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사법관계다라는 거는 잡종자 나오는 거, 매각 대부 이 말 나오면 또 그냥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말 나오면 잡종이라고 알아보고 사법관계다. 법률관계 앞에서 다뤘던 거죠. 이것도 사실과 평등원칙과 관련해서 잡종재산, 일반재산의 어느 측면을 중시하는가 대법원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봤죠. 대법원의 논리가 저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거는 시효취득의 대상이다. 이건 공물 성립요건을 못 갖췄다. 이 공물의 성립요건, 소멸요건이 강론의 공물법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치부수험생들은 잘 익혀놔야 돼요.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는 누구냐? 입증책임, 증명책임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유리한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죠. 잡종재산이면 시효로 인해 공짜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유리하잖아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이런 거는 외울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과 손실배상 청구권의 경우인데,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손실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위 법리는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최신 판례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뭐냐면 이 시효로 취득하려면 시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권리는 소멸시효는 당연히 소멸된다 그랬죠. 절대적으로 권리 주장을 안 해도. 근데 우리나라의 물권법제는 로마 법제, 프랑스 법제가 아니라 독일 법계 형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등기를 안 해서 취득이 안 되면 그때는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안 그렇다는, 이 말은 등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경을 알면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자주점이 추정인데, 이게 자주점이는 뭐냐면 소유의 의사, 이걸 자주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민법상 245조인가 취득시효가 여기 뭐라면 소유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의사로 해야지 취득시효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데 임대인이 행방불명 돼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옳거니 내가 이 주워 먹어도 되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지금 세대로 왔다라는 주장이 이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 임대차를 목적으로 의사로 간 거지, 임차 의사로 한 거지, 소유의 의사로 들어간 게, 점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주 점유의 추정이 인정되는 거는 87년 전원합의체 이후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시효로 인해 취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근데 그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이 법리는 국가도 똑같다. 일반 국민하고 똑같다. 아까 소멸시 완성의 권리남용에도 국가나 국민이나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된다.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번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정의 개념은 뭐예요? 추정을 부정하려는 자가 반증을 제시해야지, 추정되는 자는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큼 번복되지 않는다는 건 추정이라는 개념만 알면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 개념을 모르면 이것도 일일이 외워야 돼요. 악순환이죠. 법학에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강의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고, 당연하죠. 이거는 뭐 그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게 당연히 되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증명책임의 소재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이게 자주점유고,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 그 추정이라는 개념은 그 반증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 부담하는 거지. 이것도 추정이라는 개념 알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조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 갖고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이건 뭐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보다 더 단기간에 소멸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게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로, 기간의 경우가 자체만 갖고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것도 권리가 소멸하니까 무권한이니까 무효다라는 거, 소멸시효하고 똑같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5년의 부가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한 거 무효다라는 거, 이거는 기존 판례 재확인이죠. 자, 이렇게 주제가 이제 그 소멸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